건강한 삶을 위한 유전적 부의 공식은 명확하다. 세포 간 소통을 방해하는 염증을 없애고 지방세포를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 자연의 기운이 담긴 음식은 생명을 지탱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좋은 식단은 무엇일까? 나와 내 가족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본래의 음식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캐서린 셰너엔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캐서린 셰너엔 코넬대에서 생화학과 유전학을 전공하고 다시 의대에 들어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됩니다. 하와이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통식물학과 건강한 요리 습관을 조사하고 건강한 인류가 추구했던 영양학의 지혜, 즉 뿌리 깊은 영양을 연구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기 있는 강연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뿌리 깊은 영양, 즉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영양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의학이 약물을 위한 약물에 대한 치료가 과도하게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성질환의 진정한 치유는 약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전통 요리가 진짜 음식이라는 것, 진짜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전통 요리는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전통 요리의 4대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뼈 있는 고기, 둘째, 동물의 장기와 내장,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넷째, 발효 발화 음식입니다. 특히 사골 육수가 최상의 영양 보충제라는 내용이 흥미로웠는데요. 우리의 전통 음식이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찾는 곰탕이나 갈비탕, 설렁탕 등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맛이 좋긴 한데 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높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이런 상식과 달리 매우 훌륭한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골국물을 오랜 시간 동안 먹어왔다고 합니다. 인류가 긴 시간 동안 먹어왔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유전자를 만드는 영양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캐서린 셰너엔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인류 전통 음식의 4가지 기둥. 뿌리 깊은 영양의 4가지 공통분모. 전 세계 전통 요리의 4가지 공통분모를 이해하게 되면 식단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것이다. 수없이 유행하는 식단과 전문가의 상반된 조언에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자연의 혹독한 시험을 극복한 본래의 음식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전수된 음식의 맛을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통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조상과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해주었다. 또한 암을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했으며 면역체계를 유지해줬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음식의 4대 기둥, 즉 호모사피엔스의 영양학적 토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건강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통 요리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지중해식, 오키나와식 요리책을 펼쳐서 요리하면 된다. 그런데 전통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전통 요리의 식재료들을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대체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돼지 기름과 같은 포화지방 대신 보건당국에서 권장하는 씨앗기름으로 요리한다. 이러한 잘못된 대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생소하고 구하기 힘든 식재료는 뼈와 껍질이 없는 육질로 대신하고 있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육수와 같은 식재료는 책에서 삭제된다. 발효 채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편리라는 명분으로 수정된다. 그래서 맛있고 건강한 전통 음식 요리법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필자는 요리책이 빠뜨리고 있는 정보를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전통 요리를 지탱하는 식재료를 4대 기둥이라고 부른다. 뼈 있는 고기, 발효 음식과 발화채소, 내장육, 신선한 채소를 말한다. 4대 기둥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한다. 요리의 다양함은 지구라는 행성의 생태계만큼 다채롭다. 하와이 주민의 전통 주식은 포이라는 음식이다. 포이의 재료는 타로라는 감자와 같은 뿌리채소다. 분말로 만들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고 발효를 시킬 수도 있다. 포이 음식과 더불어 생선과 코코넛, 바나나를 첨가한다. 반면에 하와이 귀족계급 알리이는 포이보다는 생선과 같은 고영양 음식을 더 많이 섭취했다. 알리이 계급은 평민들보다 키도 컸으며 체격도 좋았다. 음식과 신체 성장의 상관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바다 표범과 생선, 이끼를 주로 먹었다. 몽골 유목민은 육류, 발효 유제품, 다량의 차,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먹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식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토종 음식들은 몸이 원하는 영양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당신의 후성 유전체가 원하는 그것이다. 반면에 미 보건당국이 권유하는 음식 피라미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씨앗기름과 과도한 당이다. 이 성분들은 거대한 가공식품의 신전을 지지하는 주춧돌이다. 씨앗기름과 과도한 당은 몸의 세포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든다.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음식이 요리 세계를 독점하는 경우는 없지만 프랑스 요리만은 예외다. 프랑스 음식은 맛과 다양성의 깊이에 있어서 전 세계 음식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프랑스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된 풍미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철저히 4대 기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요리는 과거 나폴레옹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가 장 앙텔무 브리아 사바랭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러한 프랑스의 미식 문화는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자 성공이라는 사회적 믿음으로 격상되었다. 4대의 기둥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프랑스 고전 요리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프랑스인은 풀리지 않는 건강 패러독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엄청나게 기름진 식사를 하는데도 심장병 발병률이 비교적 낮다. 미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금기로 여기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먹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4대 기둥에 근간한 전통 음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 음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4대 기둥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지금 시작해보자. 제1기둥, 육류요리 4대 법칙. 고기. 단어 자체만으로도 식욕을 돋운다. 고기에는 정말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한다. 전통 요리에서 고기 요리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뼈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에는 통째로 익힌 커다란 칠면조 요리를 식탁 한가운데 놓는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지방과 뼈, 골수, 껍질 등을 최대한 버리지 않고 요리하는 게 좋다. 전통 요리와 고급 요리에서는 고기의 육즙을 보존하여 다채로운 맛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부터 요리할 때 풍미를 높이고 영양을 보존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을 알려주고자 한다. 육류 요리법을 터득하는 것은 음식의 진정한 힘을 획득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제1법칙, 너무 오래 익히지 말 것. 스테이크의 핵심은 점도와 질감이다. 오래 익힌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분자가 뜨거운 조리 과정 속에서 뒤얽혀서 복잡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고기는 고무처럼 질겨진다. 고기를 칼로 자르기 힘들어지고 많이 씹어야 하는 데다가 소화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최대 단점은 인체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고기를 적당히 익히면 영양소와 풍미가 살아난다. 육즙이 잘 배어들고 소화도 쉬워진다. 그렇다면 높은 가열 온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기를 잘랐을 때 육즙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너무 익힌 것이다. 스테이크는 육즙을 머금은 붉은색이어야 한다. 미디엄 레어를 권유한다. 미디엄 레어에 일단 익숙해지면 레어에 도전해보자. 제2법칙, 고기는 천천히 뭉근하게 익혀라. 음식은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다. 고기는 근육, 힘줄, 뼈, 지방, 껍질, 피 등이다. 각각의 부위가 화학적 다양성을 품고 있다. 그 다양성이 혀 위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다채로운 맛을 볼 수 있다. 향긋한 풍미는 영양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천히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전기 찜솥을 반드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수분과 시간, 그리고 다양한 고기 부위가 있으면 된다. 수프 만들기, 뭉근한 불에 끓이기, 뚜껑을 덮어 증기 보존하기, 이 모든 것이 고기 안의 물 분자를 지키는 요술 같은 기술이다. 천천히 익히면 아미노산과 당이 잘게 쪼개져 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멋진 맛을 만나게 된다.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방법이 높은 영양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무기질 때문이다. 고기를 뭉근하게 익히는 동안 뼈와 연골에서 무기질이 방출된다. 이런 조직들은 무기질의 창고다. 나트륨을 비롯하여 칼슘, 칼륨, 철, 황산염, 그리고 인산염도 풍부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미각은 오로지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을 느낀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연구 결과 미각기관은 동시에 맛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소시지에 소금에 절인 채소와 달콤 쌉쌀한 소스를 뿌렸을 때 맛이 더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인은 글루카손민과 같은 영양제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있다. 바로 설렁탕, 곰탕, 뼈다귀탕과 같은 사골 국물 음식이 그것이다. 해외 영양학자들은 동양의 음식 중 사골 국물을 극찬하고 있다. 제3법칙, 지방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다. 과거부터 인류는 지방이 풍부한 동물을 선호했다. 그래서 동물의 지방이 가장 많을 때 사냥을 해왔다. 가령 박목사슴은 여름에 체중의 15%가 지방이지만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체지방을 30에서 40%까지 늘린다. 이 시기가 사슴 사냥의 적기이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아주 통통한 동물을 선호했으며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를 귀하게 여겼다. 그들은 사냥 수확이 좋으면 늑대들을 위해 살코기를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방을 섭취할 경우 영양학적 이익은 무엇일까? 우선 지방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지방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고탄수화물 식단은 인체 조직을 손상하지만 천연 지방이 많은 식사는 그렇지 않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비타민 A, D, E, K 등의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육류의 지방은 조리 과정에서도 도움을 준다. 육즙을 보존하려면 고기의 겉면에 지방층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능한 육가공 전문가들은 두툼하고 맛있는 지방을 함께 있도록 자른다. 특히 조류와 같은 동물은 지방이 피부 밑에 위치한다.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넓은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은 점이 많다.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3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 오메가3를 얻으려면 피부 아래 지방을 포함해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야 한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마블링이 짙지만 목장에서 자란 소는 비교적 기름이 적다.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다. 우리는 왜 지방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일까? 저지방 쿠키가 맛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런데 미각에는 지방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없다. 오랜 시간 지방은 코를 통해 맛을 전달한다고 여겨져 왔다. 2005년 프랑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의 코를 빨래집게로 막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입안에 지방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음을 증명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산패된 지방은 물론이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방의 유형도 구별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맛은 지방을 포함해서 6가지로 정의해야만 한다. 과학이 밝혀낸 이 사실을 수천 년 전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추구하던 요리의 대가들은 놀랍게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방이 다른 맛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방이 미각 수용체와 결합하면 다른 미뢰에도 영향을 줘서 신맛, 짠맛, 쓴맛 등을 감지하는 능력이 대폭 상승된다. 이는 신맛과 쓴맛을 내는 음식의 다수가 지용성이고 지방이 몸 안에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각은 영양 성분이 복잡한 음식에 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4법칙, 사골육수, 최상의 영양 보충제. 관절의 중요성은 노인의 나이가 되면 실감한다. 관절 건강은 인대와 힘줄, 뼈 끝에 있는 콜라겐에 달려있다. 콜라겐은 커다란 생체 고분자로서 인체의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조상들은 뼈 우린 육수를 즐겨 먹었다. 사골 육수를 통해서 관절 보호 물질인 글루코사민을 통째로 몸에 공급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사골 육수 대신 약물과 수술을 처방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다. 아니면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사기 위해 약국을 찾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한다. 글루코사민이 콜라겐의 성장을 촉진하고 손상된 관절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라겐은 관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와 피부, 동맥, 머리카락에도 존재한다. 사골 곡물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체를 회춘시켜 줄 수 있는 젊음의 묘약이다. 정형외과 의사들과 류머티즘 학자들은 이제 관절암을 앓는 사람에게 신체 기능 저하를 극복하도록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았을 때 사골 곡물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모두 비타민 D와 칼슘이 성장기 어린이의 뼈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건강한 골격을 이루려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모두 섭취해야 한다. 사골 요리를 즐겨서 먹으면 몸이 요구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글루코사민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사골 곡물은 어떤 영양 보충제보다 뛰어나다. 그 이유는 첫째, 뼈와 관절을 천천히 뭉근하게 끓이는 것은 인위적인 글루코사민 제조 과정의 온도와 압력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골 곡물에는 한두 가지 영양소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연골 구성 성분을 비롯해 무기질과 비타민까지 들어있다. 사골국의 맛이 아주 좋은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현대 프랑스 조리과학의 아버지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는 사골 육수의 풍미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는 육수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다고 극찬했다. 지혜로운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뼈의 신비를 알고 있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들은 겨울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초식동물의 뼈를 끓여 먹었다. 칼라하리 사막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뼈와 골수를 활용하는 행위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전수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필자가 뉴질랜드의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 기운찬 80대 여성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뼈 전달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자란 마을에서는 뼈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뼈를 함께 공유했다. 가정에서는 뼈를 냄비에 넣어 약한 불로 밤새도록 끓인 뒤 다음 집으로 넘겼다.
마을 사람들은 뼈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했다. 수천 년 동안 지혜로운 인류는 동물의 골수와 관절을 남김없이 활용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러한 음식과 영양소에 익숙하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걷고 싶은가? 그렇다면 약국은 지나치고 사고를 파는 동네 정육점으로 직행하라. 제2기둥, 내장육은 영양의 원천이다. 오늘날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내장육이다. 지금의 음식 문화는 살코기에 탐닉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원래 내장육은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식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단 몇 세대 전의 요리책을 펼쳐봐도 내장육에 대한 레시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어머니들은 내장육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특히 가을에 동물을 많이 잡았다. 동물들은 이듬해 봄까지 생존하기 위해 풀과 건초를 가을에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내장육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먹거나 보관을 잘해야 했다. 17에서 18세기의 알뜰한 주부들은 마지막 한 조각도 버리는 일이 없었다. 가족의 겨울 나기를 위해 내장육은 최고의 보양식이었다. 특히 내장육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최근 필자의 진료실을 찾은 지긋한 노인 환자 한 명은 어린 시절 천식으로 몹시 고통받았다고 한다. 당시 1940년에는 휴대용 천식 호흡기가 없었다. 노인의 엄마는 아이가 감기에 걸리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급히 병원으로 들어가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춰야만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때 담당 소아과 의사가 생화학자 아델 데이비스 박사를 추천했다. 그녀는 20세기 중반 영양학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사람이다. 내장육의 전폭적인 지지자였다. 데이비스 박사는 엄마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매일 깨끗한 소의 생간을 보온병에 담아 보내라고 조언했다. 아이는 응급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생간을 먹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천식이 사라진 것이다. 소의 생간은 잃어버린 영양소를 보완했고 천식 발작을 진정시켰다. 아이의 신경계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아이는 현재 70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경기에서 젊은 친구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있다. 비타민 A는 시각 기능과 성장 인자에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소 생간의 비타민 A 함유량은 압도적이다. 만약 생간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생충 감염이 걱정된다면 굳이 날 것으로 먹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데이비스와 같은 영양학자는 간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장육은 진짜 비타민 보충제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강력한 영양제인 내장 부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기 일쑤다. 영양의 원천이 도축장에서 버려지거나 동물 사료와 재활용 고기로 재가공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내장육과 같은 부속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반면에 좋은 점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장육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내장육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질 것이고 아이의 유전적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러 동네 정육점에 가자. 제3기둥, 인류의 놀라운 지혜, 발효와 발화. 미생물, 영양을 창조하는 마법사. 미생물은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유기물만 공급해주면 된다. 박테리아와 곰팡이는 소화기관 아니든 햇볕 아래 놓인 항아리 아니든 동굴 속 참나무 관이든 장소에 불만을 갖지 않는다. 수천 년 조상들은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알고 있었다. 발효는 음식을 보존하고 완전히 새로운 맛을 탄생시킨다. 사람들은 발효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모든 전통 요리의 기초를 이루는 기둥 중 하나를 형성했다. 우리는 세균과 곰팡이를 불청객으로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은 이 불청객에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인은 대두를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다. 대두를 물에 불렸다가 삶은 뒤 장기간 발효시켰다.
그 이유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다. 전통 방식으로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두부, 된장, 나토 등은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하다. 식재료를 발효하면 원래보다 더 많은 영양소로 채워진다. 왜 그럴까? 미생물은 해독작용과 더불어 영양분을 잔뜩 얹어주는 마법을 부린다. 미생물은 녹말, 섬유질과 같은 단순한 물질을 효소의 힘으로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 등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와인은 포도주스보다 항산화제 함유량이 더 많아지고 치즈는 우유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더 많아진다. 착한 미생물들은 비타민 D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무기질을 해방하고 음식을 오래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인체가 처리할 수 없는 독성 물질이 들어올 경우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들은 인체를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이다. 제4기둥, 생음식. 맛이 강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높다. 영양에 관해 강연할 때면 누군가가 꼭 손을 들고 기적 같은 항산화 식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한다. 기적의 식품 후보군으로 보통 인삼, 구기자, 월귤나무, 로열젤리 등이 거론된다. 형태는 농축액일 수도 있고 분말이나 정제일 수도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항산화 보충제는 모두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조직염증과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한결같다. 진정한 항산화제를 얻고 싶다면 최신 영양제를 살 돈으로 신선한 음식을 구입해 드세요. 시중에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항산화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몽땅 털어서라도 사고 싶겠지만 그건 애써 번 돈을 낭비하는 행동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특별한 제품 속에 특별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 진정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물론 식품 제조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다고 말할 것이다. 영양보충제는 특정 화학물질을 농축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 신선한 자연의 음식은 대부분 균형 잡힌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항산화제를 활용하고 있다. 식물은 다양한 항산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제 목록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항산화제는 단독으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하나의 팀이 되었을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 발코니에 신선한 허브를 기를 수 있다면 멋진 항산화제를 구할 수 있다. 캡슐에 담긴 가루보다 훨씬 맛도 좋을 것이다. 항산화제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럴까? 항산화제는 인체 조직이 산소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라는 위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이타적인 영웅이다. 자신을 던진 항산화제는 시간이 갈수록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 항산화제가 산화를 지연시키는 만큼 산소도 항산화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을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식물의 영양학적 힘은 맛으로도 느낄 수 있다. 즉, 맛이 강할수록 영양도 많다. 영양소의 밀도와 풍미의 강도는 비타민, 무기질, 기타 영양소가 농축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를테면 샐러리, 후추, 브로콜리, 마늘 같은 자극적인 채소는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 함유량이 감자와 무와 같은 뿌리 채소보다 많다. 음식의 4대 기둥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음식의 4가지 기둥은 자녀의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도울 것이다. 뼈 있는 고기는 뼈 발육인자와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아이의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당연히 아이는 키가 더 커지고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일 것이다.
성인은 부드러운 관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이다. 인공 영양제를 아무리 골라 먹는다 해도 사골 국물만큼 건강을 강화하지는 못한다. 내장육은 뇌를 구성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건강한 뇌를 위해 내장육을 지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장육은 변질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약으로 영양소를 담아 놓을 수 없다. 활생균으로 가득한 발효 음식은 장에 침투하는 병원균을 막아내며 감염과 알레르기 증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활생균은 온갖 종류의 비타민을 자체 생성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것이다.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텅 빈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발화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한 빵과 밥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음식에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는 캡슐에 담긴 영양 보충제와 비교할 수 없다.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를 통해서 유전자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다음 2단계를 기억하자. 첫째,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키운 최고의 식재료를 찾자. 둘째, 음식의 4대 기둥을 중심으로 요리하자.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인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음식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2가지 인공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씨앗기름과 설탕이다. 이 2가지 음식은 적색 수배자 리스트의 최고 상단에 있다. 이 불온한 재료는 어두운 커튼 뒤에서 음흉하게 서로 결탁하고 있기에 더욱 위협적 존재다. 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법. 뿌리 깊은 영양에 적응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습득해야 할 기술이 많을 수 있다.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면 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식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요리 대부분은 씨앗기름과 설탕에 깊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에 뿌리 깊은 영양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먼저 외식을 되도록 자제하고 주방에 익숙해져라. 달걀, 견과류 등 천연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요리 기름으로 버터를 사용하면 채소 맛이 더 좋아진다. 냉동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 재료를 더 많이 선택하자. 동네 마켓에 신선한 채소가 배달되는 날을 기억하면 좋다. 가장 큰 장애물은 어린 시절부터 식욕을 자극하던 단맛이다. 설탕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달콤한 음식을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욕심내지는 말자. 설탕과 씨앗기름을 줄이면 오래지 않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천연 지방은 설탕에 대한 갈망을 줄어들게 하고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에너지와 집중력도 좋아질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탄수화물을 줄이면 부작용은 없나? 있을 수 있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은 변화된 대사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가장 흔한 문제는 수분, 소금, 칼슘,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에서 발생한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길 바란다. 미네랄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골 국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 보충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식단에 내장육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내장육에 대한 레시피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베트남 또는 필리핀 식당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내장육을 먹기 힘들다면 간과 영양 성분이 비슷한 음식이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많이 먹는다면 부족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사골 국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육수는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맛을 깊게 하며 감칠맛을 높인다. 멋진 육수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른 문화권의 요리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사골 육수를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나? 원한다면 매일 식사와 함께 먹어도 좋고 육수만 따로 먹어도 좋다. 결론은 자주 먹어라. 사골 육수를 그냥 마셔도 되나? 물론이다. 전 세계적인 관행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뼈와 함께 부추, 무, 양파, 마늘을 추가해서 뭉근한 불에 육수를 우려낸다. 이 육수는 모든 요리의 맛과 풍미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뿌리 깊은 영양을 통해 체중이 함량되어 행복하다. 하지만 하루 중 특정 시간대가 되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런가? 포도당을 태우는 대사에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오래지 않아 대사가 정상화되어 에너지가 개선될 것이다. 소금,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기 바란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혈당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길 바란다. 오메가3를 보충제로 섭취해야 하나? 오메가3는 추출하는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고 보관 중에 매우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유제품이나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견과류, 아마씨, 들기름을 통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뿌리 깊은 영양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최소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신선한 샐러드를 즐겨라. 일주일에 4일은 올리브 오일, 아마씨 오일, 들기름, 그리고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는다. 최소 4가지 이상의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4컵 이상 섭취하라. 2. 매일 풀을 먹여 키운 유제품의 지방을 섭취하라. 치즈, 크림, 버터, 그리고 요구르트가 좋다. 3. 매일 사골 육수를 즐겨라. 사골 육수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좋은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가까운 할인점을 방문하라. 인터넷을 통해 좋은 사골 육수를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일주일에 한 번은 내장육을 섭취하라. 생선회, 굴, 청어절임, 그리고 해산물 회 등도 좋다. 해산물과 생선을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목초 사육 달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라. 5. 매일 활생균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라. 플레인 요거트를 구입하여 직접 맛을 내서 먹어도 좋다. 피클, 사워크라우트, 그리고 김치도 소화를 촉진하는 훌륭한 공급원이다. 캐서린 셰너인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읽어드렸습니다. 사골국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먹으면서도 내심 찝찝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 책을 읽고 사골국에 밥만 말지 않으면 매일 먹어도 좋은 훌륭한 영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 뜨끈한 사골국 영양식으로 즐겨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